1851년 2월 23일에서 1894년 3월 28일은 조선 말기의 정치가 사상가 급진개화파이다. 1872년 문과 장원급제 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고 충의계를 조직해 개화사상 확산에 힘썼으며 동남 제도개척사 경관보경사에 임명돼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했다. 이모군란 후 일본식 급진 개혁을 주장했으나 양모운동식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외척 민씨 세력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얼마 안 되는 병력 부족으로 청나라 개입에 막혀 3일 만에 실패했으며 일본으로 망명했다. 청일 전쟁의 발발 직전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다가 홍종우에게 암살됐다. 조선으로 송환된 시신은 부관 참시 후 팔도에 효수됐다. 청일 전쟁 때까지 청일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의 존재는 늘 뜨거운 감자였으며 동양 삼국 어디에도 그가 설 자리는 없었다. 후일 개화파가 집권한 뒤 복권됐고 일제 강점기 순종에 의해 충달공의 시호가 추서됐다. 본관은 장동신 안동, 호는 고기훈, 벼로는 고오, 망명 중에는 이와타 슈사쿠란 가명을 썼는데 갑신정변 실패 직후 망명길에 치토세마루 후 선원치지 도주로 가 지어줬다 한다. 이와타 산화란 가명도 사용했다. 박규수, 유대치, 오경석의 문인이기도 하다. 김옥균의 출생과 성장 1851년 2월 23일에 조선 충청도 공주군에서 인조 때 우의정을 지낸 문충공 김상룡의 구대손 김병태와 부인 은진 송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살결이 배곡같이 곱고 희다고 하여 이름을 옥균이라 지었다고 한다. 6살 때 김옥균은 오촌 당숙이자 당대 정계 거물인 김병기의 양자가 됐다. 당시 유력 집안에 적자가 없는 경우 일가 친척 중 양자를 들여 정치적 지위와 제사를 잇게 하는 경우는 흔했어도 맞이를 양자로 보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그는 친아버지인 김병태의 결정으로 세도가 집안에 입양가게 됐다. 청년 시절에 김옥균 어려서부터 문장시 글씨, 그림, 음악 등에 두루 다재다능했다. 입양 후엔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해 유명한 선생들을 찾아다니며 과거 준비만 전념했다. 11살 때 양부 김병기가 외직에 나갈 순번이 돼 강릉 부사로 갔다. 김옥균도 강원도 강릉으로 이주해 송담 서원에서 배웠다. 강릉은 서인의 원조 율곡 이이의 고향으로 율곡의 사당을 모신 그곳에서 노론을 5년 후인 16세 때 다시 중앙으로 전임하는 양아버지를 따라 상경했다. 1870년 당시 홍문관 제학으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등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던 박 교수의 문화가 됐다. 경복궁 동편 북촌 스승댁 사랑방에 드나들던 한의원이자 개화사상가이며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백의정승이라고 불리는 유대치도 만나 배웠다. 스승 박 교수의 집엔 신기한 물건과 사람이 많았다. 수도승으로 부산 외인촌을 자주 드나들던 이동인도 만났고 역관수석으로 스승과 함께 청나라행 사신단에 있었던 오경석도 만났다. 일본에서 들려온 지구본, 만화경, 망원경 등의 신기한 물건도 있었고 청나라에서 들려온 영환지략, 해국도지 등 서구 지리와 정세, 문물을 소개한 서적들도 탐독했다. 그는 철종의 부마로 고종의 매제였던 박영효, 여흥민 씨의 총아 민영익, 육일준, 박정량, 서재필 등 동문수학하던 영재들과 함께 동대문 박봉은사에 자주 몰려나가 이동인이 계속 사나르던 최신 일본 서적들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토론했다. 그러던 중 1872년 고종 10년 문과 알성시 행흥급제했다. 1등이기도 했지만 집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과의 급제에도 바로 임관되기 쉽지 않은데 양아버지의 배경과 우의정에 오른 스승 박 교수의 인도로 바로 권지에서 성균관 전적 예보임됐다. 1874년 홍문관 교리로 임명되면서부터
그는 정치적 결사로서의 개화당의 형성에 힘써 많은 동지를 모아 지도자가 됐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 실정을 시찰하기 위해 1881년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메이지 유신의 진전 과정을 돌아보고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가들과도 만나 그들의 정치적 전망을 파악했다. 김옥균은 승정원 우부승지 참의 교섭통상사무 이조참회 호조참판 외화 문협판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자주 근대화와 개화당의 세력 확대에 진력했다. 김옥균은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동양의 영국과 같이 가는 것을 보고 조선은 동양의 프랑스와 같이 자주 부강한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나라의 완전 독립을 성취해 유지할 수, 또 그것을 위해선 정치 전반에 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 정책은 청나라의 극심한 방해를 받았다. 청나라는 3,000명의 군대로 이모곤란을 진압한 뒤에도 여전히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적극적인 내정 간섭을 자행했다. 청나라는 개화파들의 자주 근대화 정책이 조선을 실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익에 청의 도움으로 재집권한 민씨, 친청 4대 수구파들도 이에 동조해 개화당에 대한 박해를 계속했다. 김옥균은 이모군란 후 수신사 박영희와 함께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가 본국으로부터 유학생을 선발해 보내도록 했다. 이듬해 1883년 에도 임금의 위임장을 지니고 세 번째로 일본으로 가 국채를 모집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주재 일본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는 김옥균이 지닌 고종의 국채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본국에 허위 보고했다. 이는 멜렌도르프와 민씨 수구파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김옥균은 국채 모집에 실패하고 1884년에 빈손으로 귀국했다. 세 차례에 걸친 일본 방문을 통해 김옥균은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김옥균이 개화 정책을 서두를수록 청나라와 민씨 수구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했다. 이에 김옥균은 정변의 방법으로 먼저 정권을 장악해 나라를 구하는 위로부터의 대개혁을 단행할 것을 고민했다. 갑신정변, 일본에 의존한 위로부터의 개혁.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 문제로 전쟁의 조짐을 보이자 1884년 청은 조선에 주둔시킨 3,000명의 병력 가운데 절반을 베트남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1884년 8월 마침내 청불전쟁이 일어나면서 청은 연전연패했다. 김옥균은 이를 기회로 보고 1884년 9월 개화당 동지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마침 일본공사 다케조헤이가 귀국했다가 그해 10월 서울에 귀임해 개화당에 대한 종래의 적대적 태도를 바꿔 개화당에 접근했다. 김옥균은 정변에 청군이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는데 조선군 1,000명 이외의 일본 공사관 호위 일본군 150명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1884년 12월 4일은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국 개국 축하 만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개화파들은 연회를 이용해 마침내 갑신정변을 단행했다. 그날 밤으로 민씨 수구파의 거물 대신들을 처단하고 12월 5일 이재원 고종의 종영을 영의정으로 홍영식을 좌의정으로 한 개화당의 신정부를 수립했다. 김옥균은 신정부에서 판서가 임명되지 않은 호조참판을 맡아 재정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정변과 신정부를 모두 지휘했다. 개화당은 정권을 장악하자 12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며 회의를 열어서 김옥균의 주도하에 혁신정강을 제정했다. 6일 오전 9시께에는 고종의 전교 형식을 빌려 이를 공포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고종도 추인해 대개혁 정치를 천명하는 조서를 내려 국정 전반의 대개혁이 이루어질 듯했다. 그러나 정변의 성공은 여기까지였다. 청군이 무력 개입을 시작한 것이었다.
청군 1,500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불법으로 궁궐을 공격해 들어왔다. 외부 호위를 담당했던 조선군이 접전하다 이내 패퇴하자 중간 호위를 맡았던 일본군도 출행랑을 놓아버렸다. 청군의 무력 공격은 성공했고 정변은 실패했다. 김옥균과 개화당의 집권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린 것이다. 홍영식과 박영교, 박영효의 형는 고종을 북관 종묘까지 호위하다가 청나라 군사에게 죽었다. 조선부는 정변을 역모로 규정하고 주모자들을 처형했다. 김옥균의 생부 김병태는 천안 감옥에서 참살돼 효수되고 어머니는 자살, 동생은 감옥에서 죽었고 부인 유씨는 딸과 함께 옥천의 관비로 떨어졌다. 좌절된 혁명, 망명의 삶. 자식들은 혁명을 벌였지만 정작 그들 부모는 유교적 봉건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황현의 매천야록은 이들 주역의 집안 소식을 따로 전하고 있다. 홍영식의 아버지가 역적 아들을 한탄하면서 자살했고 홍영식의 아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영효의 아버지도 서재필의 부모도 자살했다. 서광범의 부친은 감옥에서 죽었다. 집안이 결단났지만 김옥균과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9명의 개화파와 함께 후퇴하는 일본 군대를 따라 일본 공사관에 피신해 있다가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망명한 그를 박해했다. 일본은 그를 1886년 8월 오가사와라 섬에 유배했다가 1888년에는 북해도로 추방하여 연금했다. 일본에게 쓸모가 없어진 김옥균은 이미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다. 일본 체류 10년 동안 김옥균은 이와타 슈샤쿠라는 일본식 가명으로 살았다. 조선 정부의 송환 요구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망명 정치범을 송환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1890년이 돼서야 김옥균은 동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동경에서 공공한 생활을 하던 김옥균은 민씨 정권이 일본에 보낸 자객 이일직의 계략에 빠져 홍종우와 함께 상해로 건너갔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던 홍종우는 이일직에게 포섭돼 망명 정객 김옥균을 상하이로 유인해 살해한 것이었다. 김옥균의 시신은 왕명에 따라 한강 양화진에서 능지처참돼 효수됐다. 김옥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에서는 돌련 김씨우인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동경의 홍간사에서 김옥균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들은 청과 조선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에는 뒷날 일본 정부가 청일전쟁을 벌이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홍종우는 김옥균을 제거한 공로로 1894년 식년문과의 병과로 급제의 교리가 됐으며 고종의 총애를 받아 여러 직을 거쳤다. 홍종우는 아관파천 1896년 이후 서구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활약한다. 홍종우도 개화파였지만 근황주의에 치우쳤고 황국협회의 회원으로 개화파와 독립협회의 활동을 탄압했다. 김옥균이 죽고 나서 4개월 뒤에 단행된 가보개혁으로 개화파 정부가 수립됐다. 이듬해 1895년 법부 대신 서광범과 총리 대신 김홍집의 상소에 따라 김옥균은 사면 복권됐다. 김옥균은 1910년 규장각 대제학에 추중됐다.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대한 평가. 국사교과서에서는 갑신정변을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달성하고자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소수의 지식인이 중심이었고 정변이라는 급진적 방식을 택한 점과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한다. 또 농민의 염원이었던 토지개혁의 소홀해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결정적인 한계로 본다. 1894년 3월 28일 오전 중국 상하이 미국 조계안의 일본 여관 동화양행 2층의 객실에서 울린 세 발의 총탄이 한 사나이를 쓰러뜨렸고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자주 근대화를 통해 새로운 근대 조선을 꿈꾸었던 혁명가 고균 김옥균 1851에서 1894은 그렇게 그 풍운의 삶을 마감했다. 향년 43세. 1884년 갑신정변으로 공경에 처했던 민씨 척족 정권이 파견한 가객 홍종우 1850. 의 총탄은 근대 조선의 길을 모색한 정객 한 명을 쓰러뜨린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봉건왕조 조선이 근대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옥균은 근대적 개혁을 주창한 사상가로 평가된다. 그는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자주적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변이 실패하면서 그가 주도한 개혁은 좌절됐다. 일본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인 점과 일본에 이용됐다는 한계도 김옥균이 주도한 개혁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김옥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이 부분 때문이다. 김옥균은 더러 일본을 이용해 근대화를 꾀한 혁명가. 와 일본을 얻고 개화를 추구한 친일 협력자. 사이를 오간다. 갑신정변의 동지 서재필과 정변에 불참한 윤치호의 김옥균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애국적 혁명가로 보는 박은숙 저서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다나 과희대의 사기꾼 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김기혁 박은숙의 서평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다. 그러나 비록 갑신정변이 일본의 군사적 지원 등 일본의 힘에 의존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은 친일 세력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자기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 때문에 혁명가보다는 풍운아로 불리지만 김옥균이 자주적 근대화를 통해 새로운 근대 조선을 꿈꾸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했지만 근대화로 부국강병의 기치를 걸고 급진적 개혁을 시도한 뜻은 존중, 좀 더 철저한 준비와 왕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화를 실행하지 못하고 외세의 이용만 당한 점이 지금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근대화의 개혁 주체가 돼야 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손실은 이후 100여 년간 우리 후손의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부족했고 준비 안 된 정변으로 외세의 침탈을 가속화하게 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꿈이 우리들의 개혁 에너지와 DNA로 전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변 열강을 기필코 넘어서 세계 제2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